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청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엄청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성격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관찰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대량으로 분비되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뇌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전전두엽의 활동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는 뇌의 CEO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이 부위가 평균보다 15%더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과 직결되는 부위였죠. 더 흥미로운 것은 거울 뉴런의 활동이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이 거울 뉴런이 일반인보다 30%나 더 활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추가 실험을 진행했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나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극심한 갈등 신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히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마치 뇌가 두 개의 상반된 명령을 동시에 받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본 연구진들은 놀라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뇌는 타인을 돕는 것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었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28세의 간호사 수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대학 시절에는 동아리 일을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동료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회식비도 자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진 씨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었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받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진 씨의 뇌는 남을 도와줄 때마다 강력한 쾌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자신만의 시간이 없어졌고 정작 자신의 일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수진 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움 중독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움을 주는 행위가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중독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 중독자가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이들은 남을 돕지 않으면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이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반복되는 행동은 신경과 소성에 의해 뇌의 연결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타인의 요청에 반응하는 신경회로가 점점 더 강화되고 반대로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회로는 약화됩니다. 실제로 UCLA의 연구진이 진행한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격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번아웃과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39세의 회사원 민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직장에서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민수 씨를 찾았고 민수 씨는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민수 씨는 갑작스러운 우울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민수 씨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해마라는 기억 담당 부위가 위축되어 있었고, 편도체라는 감정 조절 부위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아 정체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자아 소거 현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욕구를 억압하다 보니 뇌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격 좋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일부는 이런 함정을 피하고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성격이 좋으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뇌와 성격만 좋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뇌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공한 그룹에서는 전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배회측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위는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높지만 동시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도 고려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뇌파 패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의 부탁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그룹에서는 약 2에 3초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이들의 뇌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전략적 공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지를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IT 회사 팀장인 지영 씨는 팀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야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할 때 지영 씨는 먼저 그 일의 중요도와 팀원의 학습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때로는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좋겠어. 대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뇌 스캔 결과 지영 씨와 같은 전략적 공감형의 뇌에서는 독특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타인의 요청을 받을 때 먼저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지만 곧바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개입하여 감정적 반응을 조절합니다. 마치 뇌 안에서 감정과 이성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패턴이었죠. 더 놀라운 발견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때 분비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높은 수준의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공감형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옥시토신 분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화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경쟁도 필요했습니다. 전략적 공감 능력은 바로 이런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적 적응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는 걸까요? 연구진들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략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이번에는 안 돼라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뇌에서는 욕구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신경회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반면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것을 받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받기만 하려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뇌의 가소성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전략적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UCLA의 연구진이 개발한 균형적 공감 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생각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3초 동안 이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 내가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나의 다른 책임은 어떻게 될까?를 순간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훈련 전과 후의 뇌 스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12주 만에 참가자들의 전전두엽 활동이 크게 향상되었고 감정 조절 능력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여전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뇌에는 거짓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상대방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편의를 위해 부탁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격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런 사기 탐지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불순하더라도 표면적인 요청에만 반응하는 패턴을 보였던 것입니다. 32세의 마케터 현우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우 씨는 직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동료들이 현우 씨의 선량함을 악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현우 씨에게 떠넘기거나 회식비를 현우 씨가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우 씨의 뇌에서는 상대방의 부탁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신뢰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뇌 영역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현우 씨는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었고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우 씨 자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선택적 신뢰 장애라고 명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의심과 경계심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능력인데 지나치게 성격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좋은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자들이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3초 규칙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3초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뇌의 이성적 판단 영역이 활성화되어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뇌에서도 분석적 사고가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는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추적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들은 여전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도움, 제공 의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적절한 거절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도 무작정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도움을 받았을 때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적 배경이 우리의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팀이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거절할 때 뇌의 스트레스 중추인 편도체가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뇌가 반응했던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문화가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뇌에서 거절과 스트레스를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 덕분에 한국 사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결속력과 협력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건강한 경계 설정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문화적 균형 찾기입니다. 우리 문화의 장점인 공감과 협력 능력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절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관련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나 개인의 경계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적절한 자기보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가 뇌에서 강력한 쾌감을 유발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중독적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략적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손해만 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와 MIT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15년간 5,000명을 추적 조사한 이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기버형, 두 번째는 전략적 기버형, 세 번째는 테이커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이들의 성과를 비교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그룹은 순수 기버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연봉도 가장 낮았고 승진도 가장 느렸으며 직업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위에 있는 그룹도 기버형이었습니다. 바로 전략적 기버형이었죠. 이들은 최고 연봉을 받았고 리더십 포지션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개인적 만족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테이커형은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문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 기버형과 전략적 기버형의 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이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놀라운 차이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기버형의 뇌에서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공감, 중추인 전대상 피질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마치 자동 반사 반응처럼 도와줘야 한다는 신호가 뇌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전략적 기버형의 뇌에서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순수 기버형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0.5초 후 전전두엽이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상황을 재평가합니다. 마치 뇌 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것 같은 패턴이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이었습니다. 순수 기버형의 사람들은 도움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략적 기버형의 사람들은 거절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코르티솔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두 여성, 미경 씨와 은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성격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10년 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전형적인 순수 기버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라도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에도 동료들의 긴급 업무를 처리해주고 회식비도 자주 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미경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번아웃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미경 씨의 뇌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마가 위축되어 있었고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체성을 담당하는 내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전저히 감소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경 씨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은주 씨는 전략적 기버형이었습니다. 은주 씨도 동료들을 잘 도와주었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먼저 언제까지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주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0년 후 은주 씨는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팀원들의 신뢰도 높았습니다. 뇌 스캔 결과도 매우 건강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나타내는 전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스트레스 지표들도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두 사례를 통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도움의 질이 도움의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략적 기버형의 뇌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연구진들이 이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략적 기버형의 사람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조건부 도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노력해보고 정말 안 되면 도와줄게라는 방식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경험이 뇌에서 노력 보상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면서 뇌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인내심을 담당하는 영역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수 기버형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 도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즉시 도와주었고 그 결과 뇌에서 도움 즉시 해결이라는 회로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의 가소성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훈련을 통해 순수 기버형에서 전략적 기버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전략적 공감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상황별 대응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시정지 훈련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잠깐만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연습입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필요한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시도해봤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 제시 훈련입니다. 직접 도와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거절 훈련입니다.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와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12주 훈련 후 참가자들의 뇌 스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전두엽의 활동이 크게 향상되었고 스트레스 반응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여전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참가자 중 한 명인 정호 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씨는 IT 회사의 개발자로 훈련 전에는 동료들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느라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야근도 잦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훈련 후 정호 씨는 동료들의 부탁에 대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코딩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설명해봐. 먼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 후에 동료들은 정호 씨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도움이 일회성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정호 씨는 팀 리더로 승진했고 팀 전체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정호 씨의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패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뇌에서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회로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기버형이 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다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조건을 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일부 사람들은 제가 변했네, 이기적이 되었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4세의 간호사 수진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에 동료들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대신해주고 어려운 환자도 대신 담당하곤 했죠. 하지만 점점 번아웃이 심해지면서 전략적 공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후 수진 씨는 동료들의 부탁에 대해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정말 급한 일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주되 그 과정에서 동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동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수진 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수진 씨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되었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진 씨의 도움이 일회성이 아니라 학습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수진 씨는 수간호사로 승진했습니다. 병원 관리진은 수진 씨가 개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진 씨의 경우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반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뇌에서 단순한 도움 제공보다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이 더 큰 보상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학습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뇌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때 뇌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기버형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계산적이 되거나 냉정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의 의지는 유지하면서 방법만 더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제시하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7대3의 법칙입니다. 10번의 도움 요청 중 7번은 조건 없이 도와주고 3번은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따뜻한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율을 지킨 사람들의 뇌 스캔 결과를 보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분석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모두 건강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기버형의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MIT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략적 기버형 리더가 있는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전체적인 성과가 25% 더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팀원들의 개인적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략적 기버형의 도움 방식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의 도움은 상대방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 기버형의 사람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 동료는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기버형의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오세요라고 가이드하면 동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학습 과정에서 뇌의 신경과 소성이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역량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의 뇌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일을 대신해주는 것보다 가르치고 가이드하는 과정에서 뇌의 더 복잡한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리더십,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전략적 기버형의 사람들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인지 능력이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잡한 사고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뇌의 노화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기버형이 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도움을 많이 받던 사람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37세의 회계사 민철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철 씨는 평소에 동료들의 업무를 자주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재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급한 업무가 있으면 야근까지 해가며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민철 씨는 자신의 도움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략적 공감 훈련을 받고 동료들의 요청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민철 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던 일부 동료들이 민철 씨가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상사에게까지 민철 씨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질문에 즉답하는 대신 이런 자료를 먼저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정리해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번거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세무 지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복잡한 문제만 민철 씨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철 씨가 속한 팀의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이런 변화를 높이 평가하여 민철 씨를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민철 씨의 경우는 매우 교육적인 사례입니다. 초기의 반발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모든 관련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철 씨 자신의 뇌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학습을 돕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뇌에서 교육과 리더십을 담당하는 영역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는 민철 씨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전략적 기버형이 될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과 이성의 균형 훈련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 내가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나의 다른 책임은 어떻게 될까를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즉시 수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이미 시도해본 방법은 있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마음가짐 갖기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속담처럼 상대방의 장기적 성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시간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 저녁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업무 관련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직접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해결 방법이나 자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방법이나 이런 사람에게 문의해보시면 어떨까요? 와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뇌에서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감정적 반응과 이성적 판단 사이의 균형이 잡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하고 감정적 연결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의 활동이 억제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공감 능력이 감소하고 인간관계가 차갑고 기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적 공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에서 이런 부작용이 관찰되었습니다. 42세의 마케팅 매니저 현수 씨가 그런 사례입니다. 현수 씨는 훈련 후 업무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뇌스캔 결과 현수 씨의 전전두엽은 매우 활발했지만 공감을 담당하는 전대상 피질의 활동이 전저히 감소해 있었습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감정적 연결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따뜻한 전략적 공감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이성적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함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때도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라고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상황상 제대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와 같이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전두엽과 변연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이성과 감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나타내는 뇌 활동 패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을 보인 사람들의 장기적 성과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략적 기보나 감정적 기보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업무적 성과는 물론이고 인간관계의 질도 매우 높았습니다.